제4장 요소별 원가 계산입니다. 앞서 그 원가의 흐름에서 원가 계산의 그 단계를 설명할 때 제1단계가 요소별 원가 계산, 그리고 필요한 경우 2단계의 부문별 원가 계산을 수행할 수 있고, 마지막 3단계로 이제 제품별 원가 계산을 하는 이러한 체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요소별 원가 계산이라 함은 앞서 원가에 3요소가 있었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즉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제조 경비, 이런 그 요소별 원가 계산을 의미하는데, 요소란 뜻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이때 어떤 경제적 자원을 소비했는가를 파악하는 원가 계산 단계가 요소별 원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때 어떤 경제적 자원이냐, 즉 제품 제조를 위해서 어떤 물품을 사용했느냐, 이런 경제적 자원을 소비했으면 그게 재료 원가, 재료비가 되는 것이고, 인간의 노동력을 사용했느냐 이러면 노무비가 되는, 이러한 흐름을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요소별 원가 가운데서 재료 원가, 재료비의 계산입니다. 자, 우선 재료비를 설명하기 전에 재료와 재료비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재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제품 제조를 하기 위해서, 즉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일체 물품, 이것이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인 상태에서는 앞서 배웠다시피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러한 재료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재료를 이제 드디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 공정에 투입하게 되는데, 이때 생산 공정에 투입되어진 재료의 양의 화폐 가치로 표시한 금액, 이것이 재료비가 되는 겁니다. 즉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소비라는 말을 쓰게 되겠죠. 재료를 소비하게 되는 거죠. 제조 공정에 투입을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품 생산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품을 재료라고 하고, 이 재료가 제조 공정에 투입되어져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어진 것을, 소비되어진 것을 이제 재료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재료비를 이제 분류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면 제품 제조를 위해서 주된 재료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요 재료와 그리고 보조 재료, 그리고 뭐 부분품, 공장 소모품비,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이때 주요 재료비는 제품의 기본적 실체를 구성하는 재료의 소비액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가구 제조업에서의 목재, 제지공업에서의 뭐 펄프, 방직업의 어떤 뭐 면화, 혹은 뭐 제과, 과자를 만드는 것에서의 밀가루, 뭐 이런 등등등이 주요 재료비에 속하겠네요. 반면에 보조 재료비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것 같으냐 하면은 제품의 본체를 구성하기보다는 이제 그 예를 들면 가구 제조업에서의 뭐 접착제라든가 방직산업, 방지법에서의 유연제, 무슨 이런 것들, 그리고 제과업,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과업에서는 밀가루가 주된 재료라면 여기서는 무슨 색소 정도, 뭐 이러한 것들이 보조 재료일 것입니다. 부분품비라 함은 이제 원형 형태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그 제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러한 애를 이제 부분품이라고 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자동차 공업에서 타이어라든가, 그리고 가구 제조일 때 어떤 뭐 장식용 부품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등이 부분품비에 속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장 소모품비는 어떠한 애들이 있냐면 공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금액적으로 크진 않고 뭐 이런 그 화학약품이라든가 뭐 포장 재료라든가, 혹은 뭐 샌드페이퍼, 뭐 이런 뭐 청소용품, 뭐 이런 등등등이
모두 다 공장의 소모품이고 그와 같은 것들이 사용되어지면 공장 소모품 B라고 명칭을 붙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재료들의 이제 성격은 우리가 그 재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고, 회계적으로는 이 재료가 직접 어떤 제품과 관련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앞서 배운 대로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분류가 더 중요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때 재료비의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재료비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그 소비한 수량에다가 곱하기 단가, 이렇게 그 구성이 되겠네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냐면, 상품의 경우 상품의 매출원가를 산정해낼 때 재고자산 파악을 할 때, 그죠? 상품의 재고자산 파악을 할 때 장부에 계속 기록하느냐, 수량의 경우 혹은 실제 재고조사를 하느냐, 여기에다가 그 상품이 사온 가격들을 뭐 개별적으로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것이냐, 후입선출법을 적용할 것이냐, 평균법을 적용할 것이냐, 단가의 적용 방법들을 배웠던 기억이 있죠. 마찬가지로 재료의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 소비되어진 재료비를 계산할 때 수량을 계속 기록하면서 그때그때 그 투입될 때마다 재료비를 계산하면서, 수량 계산하면서 여기에 있는 단가를 적용시키는 방법을 택한다면 계속 기록법일 것이고, 거꾸로 우리가 사용 가능했었던 재료 총액으로부터 마지막에 남아있는 재료의 재고량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단가를 적용시키면 이제 그게 바로 실질 재고 조사법이 될 겁니다. 자, 그것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와 같은 흐름에 의해서 수량을 계상하고, 그죠? 계속기록법 혹은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해서 수량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단가를 계산을 해서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재료비를 구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재무회계 시간에 공부했었던 기말상품 재고액을 파악하고 매출액을 파악했었던 그 흐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일정한 기간에 재료의 소비액을 구하는 그와 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교수님이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원래도 교수님이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도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 정도를 풀어보는 것으로 대체를 했는데, 후에 이제 교재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재료비는 앞서 말한 대로 수량과 단가의 함수다라는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넘어가서 재료비의 회계 처리를 하는 방법,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면 이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교재를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소별원가 계산, 재료의 뭐 이런 얘기들을 교수님이 쭉 설명한 부분입니다. 재료비의 회계 처리, 자, 이렇게 해서 재료비는 수량과 단가의 함수로 구분된다. 자, 회계 처리 여기 나와 있네요. 회계 처리. 재료를 매입했을 때 당연히 재료 5만 원 외상으로 매입하다 그러면 재료 5만, 외상 매입금 5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소비시가 문제인데, 재료 소비 금액을 회계 처리할 때는 재료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재료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면서 재료가 오른쪽 대변으로 가면서 왼쪽에 직접 재료비는 제공품 계정으로, 그리고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비 계정으로 이와 같이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분계를 이렇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화 시키면 계정으로 얘가 이제 T 계정으로 옮겨가는 걸 상상하면 여기는 이제 기초 재료 재고액이 없었지만 이렇게 T 계정에 재료 계정을
설정을 하면 재료의 맨 왼쪽에 기초 재료 재고액이 있을 거고 재료를 매입한 금액이 적힐 거고 소비하면 이와 같이 재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공품과 제조간접비 계정이 설정이 되어져서 계정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4-1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9월에 주 청운의 재료비와 관련한 회계 처리를 하라 이랬습니다. 자, 9월 1일 월초 재료 재고액이 2만 원이 있었어요. 자, 이 부분은 9월 달에 회계 처리를 따로 한다기보다는 장부에 이미 이와 같이 재료 계정에 9월 1일, 전월 2월 2만 원에서 이렇게 있겠다.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 이제 9월 10일 날 여기 이제 9월에 그 거래된 드디어 재료와 관련한 거래가 발생한 겁니다. 9월 1일은 이건 거래가 발생한 게 아니라 장부 처리를 통해서 8월 31일에 월말 재고액이 9월 1일에 전기 2월 돼서 전기로부터 2월 된 금액이 9월 1일에 2만 원이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9월의 거래가 아닌 거죠. 자, 9월의 거래는 여기입니다. 재료 12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그러면 재료와 같이 12만 원 그리고 외상 구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매입 채무라고 적었습니다.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의 합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재료 12만 원 매입 채무 12만 원과 같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꺼번에 있다가 전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설명하는 과정이므로 얘가 이렇게 전기대물을 할 수 있어요. 재료 계정에 12만 원이 왼쪽에 나타났으니까 왼쪽에 적고 상대편 계정 과목인 매입 채무, 외상 매입금이 적힌 겁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12일 날 드디어 제조 공정으로 13만 원 분량의 만큼이 투입이 된 겁니다. 자, 이때 이렇게 얘가 기록된다라는 뜻은 이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선입선출법일지 개별법일지 아니면 평균법일지 뭐 후입선출법일지 뭐 어떤 방법인가를 통해서 계산한 금액이 이렇게 13만 원만큼이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자, 13만 원만큼이 제조 공정에 투입됐으니까 더 이상 재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재료 이렇게 해서 13만 원을 제거시키고요. 제조 공정에 투입되면 어느 계정으로 간다고 그랬냐면 직접은 제공품 계정으로 그리고 간접은 제조 간접비 계정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모두 직접 재료비라고 하므로 차변의 계정 과목은 제공품이 되는 겁니다. 제공품. 그죠? 자, 그럼 얘를 다시 또 전기를 하면 재료 계정에 오른쪽에 13만 원이 적히면서 상대편 계정 과목인 제공품 계정이 이와 같이 적혀지는 겁니다. 12일 거래로. 되죠? 자, 그러면 여기 30일 날 재료 재고액이 차월 2월 된다. 이 얘기는 뭐 여기 꼭 안 써주더라도 이 계정을 보면 이제 이와 같이 차변의 합계액이 14만 원이고 대변의 합계액은 아직까지는 13만 원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영미식을 사용하니까 30일 날짜를 적고 이 차이가 얼마예요? 14만 원에서 13만 원 사용한 만큼을 뺀 만 원을 적으면서 차월 2월 차기 2월 이렇게 적으면 합계가 양변의 합계가 14만 원으로 정확히 일치하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제공품 계정에 옮겨 적은 전기한 내용을 보면은 재료만 이제 봤으니까 제공품 계정은 일반화 시키면 여기에 이렇게 그 전월 2월 금액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9월에 처음 시작했으면 없었을 거고 당연히 가상의 계정이니까 제공품 계정에 9월 1일에 전월 2월 금액이 여기 있었을 것이고 재료 12일 날 소비한 금액이 차변에 제공품 계정에 13만 원이 있죠. 그래서 13만 원을 적고 뭘 소비한 거냐? 상대편 계정 과목을 봤더니
재료를 소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재료 상대편 계정 과목 13만 원 이와 같이 되어질 것이고, 이것 이외에도 이제 여기에 뭐 노무비도 소비된다 그러면 여기 노무비, 그다음에 제조 경비, 뭐 제조 간접비 이런 식으로 다 여기 재공품 계정에 모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자, 재료 소비액을 결정하는 간단한 그 예제로서 재료 계정에 관한 회계 처리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이때 앞서 설명한 대로 재료 소비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방법들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수량은 계속기록법과 실시재고조사법, 그리고 소비 단가는 단가의 결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의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 두 가지가 있음을 알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자, 요 부분은 요 교재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인터넷 사이트를 보더라도 이런 뭐 재고자산의 평가 이런 부분을 가보든지 아니면 재료 소비액의 평가를 가면 요런 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기록법과 실재고조사법도 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소비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등을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때 이제 재료 소비액을 결정하는데 감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요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감손이라 함은 앞서 이 수업의 거의 초반에서 원가를 설명할 때 손실이라는 것을 설명했었어요. 그죠? 소멸한 원가가 총체적으로 비용이라고 하고 손실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뉜다고 그랬어요. 소멸한 원가는 원가 가운데 소멸되지 않은 원가는 자산으로 남아있고, 소멸된 원가는 다시 수익을 얻느냐 수익을 얻지 못하고 소멸되느냐에 따라서 비용과 손실로 난다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재료 감모 손실이라는 뭘 의미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재료가 원래대로 잘 자기의 역할을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제조 공정에 투입이 되어져서 제품을 만드는데 공헌을 하고 재료가 소모돼야 되겠죠. 그런데 재료가 앞서도 설명했었듯이 창고에서 변형이 됐거나 혹은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재료를 생산 공장에 투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됐거나, 아니면 도난을 당했을 수도,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냥 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럴 경우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이랬을 때 그 금액이 중대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화재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면 영업 외 비용으로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요 정도, 예를 들어서 1000개 정도를 가지고 오면 그것의 한 1% 정도인 10개 정도 내외는 늘 이렇게 좀 변형이 되거나 못 쓰게 되더라, 이렇게 정상적으로 재료의 수량이 감손이 되었거나 이런 애들은 제조원가에 그냥 포함시킵니다. 제조원가라고 하더라도 얘는 직접 재료비로 포함을 시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재료 감모 손실을 계상한 다음에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판단이 들면 제조간접비에다가 재료 감모 손실을 포함시킨 다음에 나중에 제조간접비를 제품에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그것이 앞서 전에처럼 금액이 크거나 비정상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이 들면 손익계산서에 제조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손익계산서에 영업 외 비용인 재고자산 재료 감모 손실, 즉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보고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재료비를 계상하는 회계 처리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잘 요약한 걸 보여드리면, 재료비는 재료 계정에서 구하게 되는데, 재료는 일반적으로 전월에 이월한 금액이 재료 계정에 차변에 이월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당월에 혹은 당기에 매입한 금액이 역시 차변에
그 기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 총체적인 금액이 재료의 사용 가능액 총액이 될 것이고요. 이 소비액은 이제 계속 기록법이라고 하면 이 소비액이 먼저 구해질 겁니다. 그리고 차월 2월 금액이 요 금액으로부터 얘를 빼서 나타나게 되겠죠. 반대로 실사법을 택한다면 얘가 먼저 구해지는, 소비액이 먼저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차월로 2월 되어지는 금액을 먼저 구할 겁니다. 남아있는 수량에다가 앞서 설명한 여러 가지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 개별법이나 선입선출법이나 후입선출법이나 평균법 등 이러한 방법들을 적용한 금액이 얘가 먼저 구해지고 이 금액으로부터 차월로 2월 되는, 즉 기말에 남아있는 재료 재고액을 빼서 소비액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구해질 겁니다. 그래서 재료 계정의 체계는 크게 이렇게 전월 2월 금액과 재료의 매입액이 차변에, 그리고 소비액이 대변에 기입이 되고 차월 2월 되는 금액, 이렇게 됩니다. 이 소비액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소비액은 어떤 소비액과 어떤 소비액이 혼합이 되어져 있냐면, 네, 간접 소비액과 직접 소비액이 혼합이 되어져서 직접 소비의 금액은 앞서 설명한 대로 제공품 계정으로 그 대체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간접 소비액은 제조 간접비 계정으로 소비가 됐을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앞서 설명한 재료 감모 손실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한번 더 보여드리면, 재료 감모 손실 이와 같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회계 처리한 부분을 보여드리면 재료 감모 손실, 이랬을 때 정상적으로 감모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정상적인 경우 재료 감모 손실이 제조 간접비로 이렇게 대체되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재료 감모 손실이 이렇게 나타났죠. 얘가 곧바로 손익계산서에 영업 외비용으로 손익계산서로 보고된다라는 겁니다. 이 큰 차이가 뭐냐면 얘는 제품 제조 원가에 포함된다라는 의미이고, 얘는 기업의 손익으로 곧바로 보고된다라는 겁니다. 비제조 원가라는 뜻이니까 제조 원가가 얼만큼 정확하게 되느냐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인 것이냐를 나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노무비의 계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